감봉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보고 퇴사 수속을 밟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회사를 떠나기 전 우연히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당신 연봉 깎은 건 그냥 그 애 달래주려고 한 소리야. 진담으로 듣지 마. 3일 후 그는 인사팀에 달려가 길길이 날뛰었다. 나는 18층 게시판에 붙은 인사 발령 공고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그 한 줄은 내 7년의 청춘을 가르는 차가운 칼날 같았다. 강지유, 마케팅팀에서 행정지원팀으로 발령. 제한 연봉 600만 원. 나는 몇 초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내 실소가 터져나왔다. 아주 희미한, 마치 이 모든 일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10분 후 나는 퇴사 수속을 마쳤다. 절차에 능숙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었다. 내 컴퓨터는 개인 파일 하나 없이 깨끗했고 책상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푸른 스킨답서스 화분과 낡은 도자기 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인사팀장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려놓았다. 팀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귀를 묻는 것처럼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올려다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지유 씨, 확실해요? 이건 박 대표님 지시인데. 박 대표, 박민준. 내 남편이자 이 회사의 대표. 그리고 지난 3년간 승진해야 하니 결혼 사실은 일단 비밀로 하자고 말해온 남자. 나는 인사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펜을 들어 거침없이 서명했다. 쾅 하고 찍히는 도장 소리는 헌신이라 불리던 무언가에 관뚜껑을 닫는 소리처럼 간결했다. 화분과 컵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자리로 돌아갈 때 수많은 동정의 눈길이 나를 따라왔다. 누군가는 몰래 내 팔을 잡아 끌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기도 했다. 나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전체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가 서 있었다. 박민준. 몸에 꼭 맞는 맞춤 정장,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끄러운 자신감. 그의 곁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피부, 붉은 입술, 세상 물정 모르는 듯 반짝이는 눈. 새로 온 인턴. 이름은 최아름.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상자를 보더니 눈빛에 스치는 드이만만한 기색을 곧바로 가련한 표정으로 바꾸며 애교 부릴 줄 아는 고양이처럼 박민준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박민준은 나를 보며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것이 명령임을 스스로 깨닫게 할 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무슨 장난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가와 마치 은혜를 베풀듯 나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다. 그 연봉건 그냥 아름이 달래주려고 한 소리야. 신입이라 동기부여 좀 해줘야지. 당신이 이해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를 어루만지듯 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며칠 뒤에 원래 자리로 돌려줄 테니 너무 오버하지 마. 나는 그 익숙한 얼굴을 쳐다봤다. 여전히 잘생겼고 날카로웠으며 회사 로비에 놓인 조각상처럼 흠잡을 데 없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과 비정함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을 뿐이다. 그의 눈에 나는 고작 인턴 하나 기쁘게 해주기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희생시킨 뒤에는 몇 마디 말로 달래서 다시 끌어오면 되는 7년간 기계처럼 일했고 3년간 숨겨진 결혼 생활을 했다. 결국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내가 소란을 피우고 울고 불고 애원하길 기다렸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저 상자를 안고 그를 지나쳐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걸어 나갔다. 밖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랫동안 내 가슴을 옥죄던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박민준, 이제 게임은 시작됐어. 나는 서울 강남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정신 차리라는 듯 말했다. 야, 너 진짜 미쳤구나. 3년 결혼 생활, 7년 헌신. 그런데 수습사원 잘리듯 상자 들고 나왔다고? 나는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퍼지며 목구멍의 따가움을 겨우 가려주었다. 그럼 어떻게? 로비 한가운데서 울면서 매달리기라도 해? 수진이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집은? 차는? 모아둔 돈은 있어? 그 인간 재산이 수천억인데 너 하나도 못 받으면 그게 공평해? 나는 창밖거리를 내다봤다. 자동차의 행렬이 인생의 흐름처럼 모두가 바쁘고 서두르며 방금 회사와 자신의 삶에서 내쫓긴 한 여자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모아둔 거 있어. 수진이가 멈칫했다. 나는 가방에서 은행카드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밀었다. 이 안에 5천만 원 정도 있어. 몇 년 동안 모은 돈에 예전에 부모님이 좀 주신 거 합쳐서 이걸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 구해줘. 보안만 좋으면 돼. 혼자 지낼 거니까. 수진이는 카드를 마치 기적이라도 본 듯 쳐다봤다. 세상에 이렇게 꽁꽁 숨겨뒀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숨긴 게 아니라 비상구를 마련해 둔 거야.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수진이는 나를 보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거야. 설마 그게 같은 인간들 그냥 용서할 건 아니지. 나는 컵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서두를 거 없어. 그가 내게 빚진 거 원금의 이자까지 하나하나 다 받아낼 거야. 이틀 후 수진이는 마포구의 스튜디오형 오피스텔을 구해줬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통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그림자가 없었다. 이사하는 날, 나는 3년간 아내로 살았지만 밖에서는 부하 직원 행세를 해야 했던 아파트로 돌아갔다. 내 짐은 딱할 정도로 적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개인 용품 몇 가지. 나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주황빛이 도는 갈색 옥팔찌가 있었다. 어머니는 나중에 딸을 낳으면 물려주라고 하셨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차가운 옥의 표면을 가만히 쓸었다. 상자를 캐리어에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 도어록에서 삐빅 소리가 났다. 나는 멈칫했다.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왔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헐렁했으며 진한 술 냄새가 풍겼다. 그는 캐리어와 짐 상자를 보고는 얼굴이 어두워졌다. 또 무슨 쇼를 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캐리어 지퍼를 올렸다. 그가 달려와 내 손목을 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나는 고개를 들고 차갑게 말했다. 이거 놔. 아파. 그는 비웃었다. 늘 명령에 익숙한 자의 불쾌감이 가득한 눈이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일은 오해라고.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나는 그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 당신 이메일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 보냈어요. 둘째, 난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사 간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셋째, 이 손 놔요. 그의 눈이 폭풍 전의 하늘처럼 어두워졌다. 그는 나를 침대로 밀쳤고 거대한 몸으로 내 모든 퇴로를 막으려는 듯 짓눌렀다. 이혼?
그의 목소리는 이를 가는 듯 했다. 누가 너한테 그런 배짱을 줬지? 내가 없으면 네가 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날개가 좀 컸다고 날아보시겠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구역질이 났다. 내가 뭘 신경 쓰는데요? 당신은 내가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나? 난 7년을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쓰레기통에 처박은 걸 신경 써.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감정이라.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감정이야. 내가 너한테 집을 줬고 명분을 줬어. 뭘 더 원해? 바로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날카로운 벨 소리가 마치 조롱처럼 들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눈빛이 금세 다정하게 변했다. 아름이니? 그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무슨 일이야? 전화기 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무서워요. 저 혼자 있어요. 지금 와주세요. 알았어. 기다려. 착하지. 그 착하지라는 말이 결정타였다. 나도 아팠던 적이 있었고, 그를 위해 밤새워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가 다정하게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의 다정함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나눠주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것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완벽한 대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말 안 듣는 애완동물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경고하는데 강지유, 일 크게 만들지 마.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해. 너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려나갔고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아파트 전체가 울렸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메말라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누구도 특히 나 자신을 구할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하채림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저 강지유입니다. 이혼건 관련해서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뵙고 싶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때쯤 나는 아파트를 나섰다. 밤의 서울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도로 위에 길게 뻗어 마치 절대 막을 내리지 않는 무대 같았다. 내 마음은 오후처럼 혼란스럽지 않았다.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궁지에 몰릴수록 내가 가야 할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선명하게 보였다.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의 작은 골목에 있었다. 간판은 소박했고 조명은 과시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밝았다. 하채린 변호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몇 살 위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얼굴은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아주 차분했다. 인간의 온갖 추악한 꼴을 다 본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추가 증거가 있다고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엔 제가 지난 7년간 작업했던 프로젝트 기획안 원본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수정 이력, 내부 발송 이메일. 그리고 그가 발표했지만 내용은 제가 브리핑했던 회의 녹음 파일까지 전부요. 하 변호사는 USB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평가하는 듯한 빛이 스쳤다. 이런 걸 보관해둔 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알다시피 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와 회사 명의의 총자산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유 씨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법적으로는 현재 거의 빈손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한 거죠. 하 변호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그런 사람과의 이혼은 아주 피곤한 싸움이 될 겁니다. 소송을 질질 끌고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아주 더러운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유리창 밖을 내다봤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감당할 수 없었다면 오늘 상자를 들고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그럼 한 단계씩 합시다. 우선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재산 은닉 및 압박 정황이 있으므로 공동재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겁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하 변호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호의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그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거리는 한산해졌고 차 소리도 뜸해졌다. 나는 새로 얻은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에는 모든 일이 마케팅 계획서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생존 계획서. 다음 날 아침 내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은행, 각종 결제 앱, 그와 함께 사용했던 계정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다. 거래가 거부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카드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나는 침대에 앉아 밝아졌다 꺼지는 화면을 바라봤다. 조금도 놀랍지 않았다. 그는 손을 썼다. 아주 빨리,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유야, 내 카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방금 너한테 송금해보려 했는데 안 돼. 정지됐어. 세상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일어나 커튼을 쳤다. 밝은 햇살이 작은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금 내 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따스함이었다. 현금은 아직 좀 있어.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생각은 없어. 수진이는 몇 초간 침묵했다. 뭐 하려고? 일자리 찾아야지. 수진이는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내 평판으로 일자리를? 그 인간이 전화 한 통이면 다 막아버릴 텐데.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럼 돌아가면 되지. 점심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지유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민성그룹 법무팀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문제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멈칫했다. 민성그룹은 전 회사의 주요 파트너사였다. 무슨 문제죠? 프로젝트 정보 유출 관련입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저희 쪽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다. 무슨 근거로요? 강지유 씨가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하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가 시작했어요. 하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침착해요. 가서 조사는 받되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모든 대화를 녹음해요. 그날 오후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민성그룹 회의실로 들어갔다. 맞은편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탐색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들은 이메일 출력물 몇 장과 문서 발췌본 몇 개를 내밀었지만 모두 모호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저는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 문서들은 모두 제가 정식으로 근무할 때 작성한 것들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저작권과 파일 생성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니 좋군요. 하지만 저희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민성그룹을 나섰다. 그가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남동생에게서 겁에 질린 전화가 왔다. 누나, 어떤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내가 영업비밀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고 조사받으러 가야 한대. 온몸에 피가 굳는 기분이었다. 진정해. 아무데도 사인하지 마. 누나가 지금 갈게. 내가 도착했을 때 남동생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되십니까? 동생분을 위해서라도 협조하라고 설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아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법에 따라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시는 겁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그날 밤 남동생은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남게 되었다. 나는 밖에서 서 있었다. 두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지독할 정도로 맑았다. 이건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나는 휴대폰 연락처를 한참 동안 스크롤했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이름 앞에서 멈췄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강지유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늦은 시간에 안부 전화는 아닐 테고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이 있습니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그는 나지막이 웃었다. 좋아. 내일 아침 9시 리버사이드 호텔 10층 티라운지에서 보지. 전화는 끊겼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박민준, 당신은 상대를 잘못 골랐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멈추지 않는 필름처럼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남동생은 붙잡혀 있고 4명에는 난도질 당했으며 박민주는 분명 어딘가에서 와인잔을 돌리며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판에 발을 들인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이른 아침 나는 단순하지만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짧은 치마도 화려한 색상도 아닌 하얀 셔츠에 어두운 슬랙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러 온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리버사이드 호텔 앞에 차가 섰을 때 시계는 정확히 8시 50분을 가리켰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숨을 고르고 오늘 단 한 글자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10층 티라운지는 조용했고 큰 유리창 너머로 강이 보였다. 내가 만나기로 한 남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은 날카로웠으며 눈빛은 깊고 평온했다. 섣불리 나서기보다 관망하는 자리에 익숙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늦을 줄 알았는데 그는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기다리게 하는 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제 이름은 강지유, 전 민준의 회사에서 기획이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 남부지역 입찰에서 박 대표가 나를 제치게 만든 2 프로젝트 뒤에 당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 공이 제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의 눈빛이 필요한 것을 찾았다는 듯 반짝였다. 원하는 게 뭐지? 나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밀었다. 여기엔 2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난 7년간의 모든 원본 기획안, 재무 계획, 입찰 로드맵, 그리고 그가 저작권을 도용했다는 증거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잡지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게 함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장하지?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 남동생이 조작된 혐의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속인다면 저에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는 아주 희미하게 웃더니 USB를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뭘 해주면 되지? 2 가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첫째, 제 남동생이 풀려나도록 최소한 보석으로라도 나올 수 있게 손을 써주세요. 둘째, 때가 되면 이 자료들이 진짜라고 증언해 주십시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강을 내다봤다. 내게 돌아오는 이익은 회장님은 박 대표를 이기고 싶어 하시죠. 나는 즉시 대답했다. 그리고 이기려면 명분이 필요하실 겁니다. 깨끗한 명분이요. 그는 다시 나를 돌아봤다. 이제 그의 미소는 아까와 달랐다. 배짱이 두둑하군. 배짱이라도 없으면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만남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티라운지를 나설 때 마음속의 떨림은 사라졌다. 나는 방금 아주 위험한 사람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칼은 내 남동생의 등에 꽂혔을 것이다. 그날 오후 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동생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직 기뻐하긴 일러요.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장난은 이제 그만하지. 나는 그 글자를 보고 답장하지 않았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메시지가 왔다. 계속 이런 식이면 네가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주지.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곧 죽을 사람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가 들끓었다. 익명의 게시물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내용은 한때 상간녀였던 여성임원이 관계를 이용해 고위직에 올랐다가 배신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자세한 내용이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지유야, 봤어. 걔들이 너보고 제3자라느니 산업 스파이라느니 하고 있어. 나는 웃었다. 결국 올게 왔네. 웃음이 나와. 그들이 마지막 총알을 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점심때쯤 하 변호사가 스크린샷 하나를 보내왔다. 조심해요. 여론을 이용해서 당신이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에요. 알아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오래된 이메일, 메모, 초안들을 전부 훑어봤다. 한 줄 한 줄 나타나는 글자들이 그저 잘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오후가 되자 박민준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고 더 이상 윗사람의 명령조가 아니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나는 똑바로 대답했다. 그는 비웃었다. 네가 지금 조건을 걸 처지라고 생각해? 당신은 잃을 게 더 남았다고 생각해요? 양쪽 전화기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민성그룹1, 내 뒤에 있는 거 맞지?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계심이 섞여 낮아졌다. 강지유, 너 지금 불장난하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먼저 불을 지핀 건 당신이에요. 전화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다. 나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더 이상 그 혼자만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주 오랜만에 내가 진정한 의미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명분에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의 권력 그늘 아래 살지 않는 삶.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아침에 만났던 남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준비해. 이제 큰 판이 시작될 테니.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민준.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높은 곳에 서 있었어. 이제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야.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전화벨이 아니라 알림, 메시지, 이메일, 태그된 게시물, 홍수처럼 밀려드는 링크들이었다. 열어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박민주는 조용히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충분히 강하게 나가면 상대가 알아서 무릎 꿇을 것이라고 믿는 부류였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작은 방으로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들을 선명하게 비췄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바깥의 폭풍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아 그제야 휴대폰을 열었다. 한 인터넷 신문 기사가 막 올라와 있었다. 제목은 교묘하게 지어져 이름은 없지만 충분히 암시적이었다. 여성 고위 임원, 불륜 및 아이디어 도용 혐의, 기업 내부 분란 야기.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동정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통쾌해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읽었다.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보이지 않는 칼이었고 내가 어디를 찔리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수진이가 쉰 목소리로 전화했다. 지우야, 더 이상 인터넷 보지 마. 내가 다 읽었는데 화가 나서 터져버릴 것 같아. 읽어야 해. 왜? 그들이 어디까지 지어내는지 알아야 하니까. 수진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넌 정말 미쳤어. 응, 미쳐야 살 수 있겠더라. 오전 10시쯤 하 변호사가 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방금 맞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신이 영업비밀을 누설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고소했어요.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 변호사는 다른 서류처를 열었다. 당신이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도덕적 자격이라. 네, 하 변호사는 나를 보며 엄숙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해요. 이제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질 거예요. 당신의 의지를 꺾고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거나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가슴 앞에 팔짱을 꼈다. 무슨 조건인데요? 하 변호사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당신이 별도의 합의서에 서명하길 원해요. 재산 분할 소송 포기, 과거사 언급 금지,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그 대가로 보상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주겠다고 해요. 얼마요? 5억 원.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5억. 평범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액수. 박민준에게는 그저 파티 한 번 열 돈. 거절할게요. 하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나를 봤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길이 아주 험난할 거라는 건 분명히 말해둬야겠어요. 익숙해요. 오후에 고급 세단 한 대가 건물 아래에 섰다. 박민준이 로비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려와서 얘기 좀 해. 할 말 없어요. 강지유, 나를 자극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익숙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내가 지금 내 집 앞에 서 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긴 당신 집이 아니에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이기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지 않는 것만 생각했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는 것을 봤다.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이었다. 3년간 함께 살았지만 그가 이렇게 낯설게 보인 적은 없었다. 그날 저녁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왔다. 민성그룹이 박민준의 회사와의 협력을 갑작스럽게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유는 과거 프로젝트들의 투명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폭탄과 같았고 그의 회사 주가는 즉시 폭락했다. 내 전화가 울렸다. 호텔에서 만났던 남자였다. 봤나? 네, 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제 동생은요? 괜찮아.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나는 눈을 감았다.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아직 일러. 네가 나한테 칼을 줬으니 나는 쓸 거야. 하지만 일단 배기 시작하면 피는 우리 둘 모두에게 튈 거다. 감수하겠습니다. 전화는 끊겼다. 그날 밤 박민주는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처음으로 그는 숨겨왔던 아내에 대해, 배신에 대해, 이용당한 한 남자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글은 수많은 옹호의 말과 함께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나는 그가 침묵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쓴 마지막 문단을 읽었다. 나는 화면을 껐다. 수진이가 메시지를 보냈다. 반박 안에 아직 그냥 저렇게 말하게 놔둔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오래된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 그 안에는 수백 통의 업무 이메일, 수십 개의 첨부 파일, 메타데이터에 내 이름이 박혀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기획안들이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는 제 위치, 제 시간에 맞춰 놓여야 했다. 자정 가까이 되어 하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다. 준비됐어요? 네. 모레 투자자 설명회에서 그가 나올 거예요. 나도 갈 거예요.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먹구름은 거치고 몇 개의 별이 반짝였다. 3년 전 나는 무대 뒤편에 서서 박민준이 무대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조명이 그를 비추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은 다른 위치에 설 것이다. 뒤가 아니라, 어둠 속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와 정면으로 마주 설 것이다. 그가 시작한 연극, 이제 내가 끝낼 차례다. 투자자 설명회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날 서울의 아침은 햇살이 따가웠다. 길에 나서자마자 등줄기에 땀이 맺히는 그런 날씨였다. 나는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였다. 거울 속의 여자는 야위였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지만 익숙했던 체념의 기색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블레이저를 걸치고 가방을 들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설명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강변에 위치해 있었고 화려한 행사들이 자주 열리는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 수없이 와봤지만 언제나 박민준의 뒤를 따라 보조요원이나 중간 관리자석에 앉았다. 오늘은 혼자였다. 사원증도 직함도 없이 그저 자유 참가 자격으로 온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다. 로비는 투자자, 기자, 파트너사들로 북적였다. 웃음소리, 인사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 인파 속에서 박민주는 습관처럼 눈에 띄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회사 주가가 심각한 폭락을 겪었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고 약간 옆으로 치우친 아래쪽 좌석에 앉았다. 무대를 잘 볼 수 있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옆에는 수진이가 앉아 내 손을 꼭 잡았다. 확실해? 응. 이따가 쫓겨나면 어떡해? 초대권 있어. 수진이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내 말은 그가 소란을 피우면 어떡하냐고. 나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더 말할 명분이 생기지.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배경 음악이 울려 퍼지며 사회자가 각 순서를 소개했다. 박민주는 주요 순서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무대로 올라갔다. 마치 바깥의 모든 풍파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익숙한 모습이었다. 귀빈 여러분, 그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시간 동안 보내주신 투자자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 그 말들. 3년 전 내가 그와 함께 마침표 하나까지 수정했던 말들이었다. 그 숫자들, 그 방안들 모두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몇몇 투자자들이 일어나 민성그룹의 협력 중단과 내부 루머에 대해 질문했다. 박민주는 오해와 불공정한 경쟁사의 견제 탓으로 돌리며 매끄럽게 대답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지만 아직 아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파헤치지는 않았다. 이제 내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이가 내 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다. 지유야.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고 통로로 나섰다. 사회자는 내가 손을 드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네, 저기 여성분, 질문해 주십시오. 회의장 전체가 나를 돌아봤고 박민준의 시선이 내게 멈췄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박민준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질문하십시오.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지도록 잠시 멈췄다. 방금 발표하신 프로젝트들, 특히 작년 남부지역 두 프로젝트에서 기획안과 재무 계획을 직접 수립한 핵심 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몇몇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박민주는 미소 지으며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물론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저를 필두로 관련 부서 전체가 이룬 성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왜 모든 원본 기획안 파일, 초기 데이터, 수정 이력이 강지우라는 이름의 단일 계정에서 생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장 전체가 아 하는 소리를 냈고 웅성거림은 더 커졌다. 박민주는 마이크를 꽉 쥐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저는 강지우입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몇몇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들었다. 저는 대표님의 회사에서 기획이사로 일했습니다. 박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투자자 설명회이지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즉시 대답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갈등이 방금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숫자의 투명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저는 투자자분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 들어 보였다. 이것은 생성 및 수정 시간, 내부 이메일 교환 내역이 확인된 원본 파일 사본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전체 자료를 설명해 주최 측과 일부 관련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당신은 지금 무고를 하고 있어. 무고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무고라면 회사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공개해서 대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침묵했다. 민성그룹을 대표하는 남자가 일어섰다.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강지우 씨가 제공한 자료의 일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전에 받았던 데이터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장은 폭발할 것 같았다. 박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3년 전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틀려서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침묵은 어떤 소음보다도 무거웠다. 내가 몸을 돌려 걸어 나갈 때 박민준이 뒤에서 소리쳤다. 강지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멈춰서서 돌아보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후회하는 건 당신을 너무 오래 믿었다는 것뿐입니다. 회의장 밖은 여전히 햇살이 따가웠지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주 잘했어요.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해요. 나는 그 글자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판은 뒤집혔다. 이제 누가 끝까지 버티는지 볼 차례였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수진이가 나를 시내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끌고 갔다. 김치찌개 2그릇을 시켰지만 둘 다 거의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분위기는 여전히 극도로 당겨진 끈처럼 팽팽했다.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민주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찢기는 것을 대가 없이 넘길 사람이 아니었다. 수진이가 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때 걔 얼굴 봤어. 당장이라도 뛰어내려와서 내 멱살 잡을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배짱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적어도 그 순간에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강지우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경제신문 기자입니다. 방금 설명회에서 나온 정보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쳐다봤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죄송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현재로서는 언론 인터뷰에 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미디어 쇼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너 정말 현명하다. 현명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날 오후 하 변호사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보다 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의 반응이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내부 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당신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역으로 고소했어요.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있어요. 하 변호사가 내 쪽으로 서류 한 뭉치를 밀었다. 그는 법원에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했어요. 당신이 불법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 계좌 동결을 요청했어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제 계좌에 은닉할 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압박이죠. 하 변호사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견딜 수 있겠어요?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며칠 전 사무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남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견딜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몇 가지 서류에 더 서명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걸 자제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마치 얇은 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 한 걸음만 삐끗해도 추락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두렵지 않았다. 아마도 너무 많은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모양이다. 그날 저녁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박민준이었다. 대단하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도요. 나는 대답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말했잖아요. 이기고 지는 건 생각 안 한다고. 그는 이를 갈며 웃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사회 전체가 나를 압박하고 주가는 폭락했어. 이제 만족해? 그건 결과일 뿐이죠. 마지막 기회를 주지. 그의 목소리는 느려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다. 이혼 소송 취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그럼 5억 줄게. 그걸로 끝내자.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다. 당신은 아직도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적어도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필요 없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한테 아직 패가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마.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가 말을 덧붙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아주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는 다시 들끓었다. 3년 전 파티에서 내가 박민준 옆에 서 있는 낡은 영상이 퍼져나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숨겨진 여성 임원, 대표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수진이가 링크와 함께 나를 옹호하다 받은 욕설 메시지들을 보내왔다. 봤어? 널 완전히 진흙탕에 처박으려는 거야. 나는 영상을 보고 껐다. 그냥 둬. 너 미쳤어? 기다리는 중이야. 점심때쯤 아침에 만났던 그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당신 예상대로 그가 여론전으로 나오기 시작했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오후 민성그룹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할 거야. 무슨 내용으로요? 사기 혐의로 그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지.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준비됐어요. 성명은 오후 4시에 발표되었다. 뉴스는 산불처럼 퍼져나갔다.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애매모호하던 기사들이 오후에는 공로 가로채기 투명성 부족 의혹으로 바뀌었다. 저녁이 되자 하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법원에서 당신 계좌 동결 요청을 기각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보냈다. 그가 방금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당신이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정말 못할 짓이 없구나. 수진이는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너 괜찮아? 괜찮아. 너무 힘들면 그냥.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멈추면 내가 한 모든 게 무의미해져.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다. 내 머릿속에서 박민주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적수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 적수는 이기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사람은 더 이상 강자의 규칙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열어 하 변호사에게 짧은 이메일을 작성했다. 변호사님, 공동재산 및 혼인기간 중 프로젝트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몇 분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확실해요. 나는 그 글자를 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타자를 쳤다. 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밖은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밝았다. 내일이면 싸움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더 이상 말이 아닌, 암시가 아닌 모든 것을 빛 아래로 끌어내는 싸움으로 그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다. 알람도 악몽도 없이 마치 몸이 스스로 오늘은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한 이상한 각성 상태였다. 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서서 이미 차들로 붐비기 시작한 거리를 내려다봤다. 서울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다. 작은 개인들의 소리 없는 전쟁과는 무관하게. 하 변호사의 메시지는 7시 15분에 도착했다. 9시 지방법원에서 예비 심리가 열립니다. 참석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바로 답장했다. 가겠습니다. 수진이는 자기가 더 무서워하면서도 기어코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엿보는 시선, 수군거림,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함께 갔다. 법원 앞에 차가 섰을 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내 손을 꼭 잡았다. 네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나는 웃었다. 안 무너져. 법원 복도는 길었고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서류 냄새와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민주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곁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피곤한 기색은 감추지 못했지만 여전히 익숙한 오만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 변호사가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속삭였다. 오늘은 주로 절차적인 부분이지만 그가 압박을 가하려 할 거예요. 알아요. 심리가 시작되었다. 판사는 이혼 청구, 재산 분할, 공로 도용 고소, 명예훼손 맞고소 등 각 항목을 읽어내려갔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돌처럼 무겁게 울렸다. 박민준 측이 진술할 차례가 되자 그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일어섰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희 의뢰인은 강지우 씨가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명예와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따라서 저희는 법원의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바이며 동시에 원고 측의 요구사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옆에 있던 수진이가 살짝 떨었다. 하 변호사가 일어섰다. 반대합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다. 의학적 근거 없이 정신 상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제 의뢰인은 완전히 정상이며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제출된 자료들은 기술적으로 그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나는 일어섰다. 그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내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동정의 눈빛이 아니라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기다림이 섞인 눈빛이었다. 발언을 허가해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울려 퍼졌다. 3년의 결혼 생활, 7년의 근무 기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정신과 의사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공정함을 되찾으려 하자 비로소 저는 불안정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속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도록 침묵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맞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상입니다. 박민주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아닌 두려움을 똑똑히 보았다. 심리는 거의 이 시간 만에 끝났다. 법원은 양측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정신감정 요청은 잠정적으로 기각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댔다. 세상에 심장이 비는 줄 알았어. 나는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오히려 가벼워. 얼마 가지 않아 기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나를 향했다. 강지우 씨,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성그룹의 협력 중단 배후에 정말 당신이 있습니까? 수진이가 나를 끌고 가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법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등을 돌려 걸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소음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다. 오후에 전 회사의 내부 번호로 전화가 왔다. 예전에 같은 팀에서 일했던 지인이었다. 지유 씨,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요. 설명회에서 당신이 한 말, 제가 자료 다시 확인해 봤는데 사실이더군요. 나는 침묵했다. 회사 내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조심해요. 박 대표 지금 엄청나게 화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모든 일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나 적수가 아닌 그 시스템 안에 있던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은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아침에 만났던 그 남자가 내부 공지 스캔본을 보내왔다. 내용은 간단했다. 박민준, 조사 기간 동안 직무 정지. 나는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기뻐서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권력이란 빛 아래에서 비춰졌을 때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다. 수진이가 맥주 2캔을 따서 내게 1캔을 건넸다. 마셔. 축하할 기분 아니면 그냥 숨이라도 쉬게. 나는 그녀와 캔을 부딪혔다. 고마워. 후회는 안 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해. 수진이가 놀랐다. 더 일찍 하지 않은 걸 후회해. 그날 밤 잠들기 전 하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내일 상대방 측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겁니다. 나는 아주 빠르게 답장했다. 재산 공개 및 공로 도용 인정 원칙하에서만 조정에 응하겠습니다. 그녀는 몇 분 뒤에 답했다. 상대방 숨 쉴 틈도 안 주는군요. 나는 화면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숨 쉴 틈을 주면 그들이 내 목을 조를 테니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길고 험난하겠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걷지 않을 것이고 박민준도 더 이상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한 통의 전화가 아니라 수많은 메시지였다. 대학 동기 단톡방, 전 직장 동료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안부를 물어왔다. 어떤 이는 힘내라는 짧은 한마디를,
어떤 이는 내가 괜찮은지 애둘러 물었고 또 어떤 이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전부 읽고 화면을 껐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날이 아니었다. 하 변호사는 십시의 사무실에서 보자고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고 앞에는 꼼꼼하게 분류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조정안을 보내왔어요.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조건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을 7대3 비율로 분할하되 공로 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침묵하고요.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내가 조용히 살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어떻게 답할 생각이에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원래 요구 조건을 유지합니다. 공로 도용 인정, 공개 사과, 그리고 기여도에 따른 정확한 재산 분할. 하 변호사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들이 동의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들은 약세에 있어요. 점심때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였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다. 딸아, 오늘 이웃들이 엄마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뭐라고 하시는데요? 남의 집 며느리가 법원에 드나들고 무슨 큰 사업 문제에 얽혔다면서.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그냥 네가 힘들까봐 걱정돼.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엄마, 나 믿어줘.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 전화가 끊겼다. 나는 붐비는 인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기분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데 익숙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기댈 곳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돌아보는 것을 잊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또 다른 뉴스가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다. 한 경제지가 박민준의 회사 경영진 내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부 갈등, 리더십 도덕성 의혹 같은 문구들이 그가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에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수진이가 링크와 함께 한 줄을 보내왔다. 진짜가 됐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그가 아직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시절. 비좁은 자취방에서 나와 함께 앉아 나중에 꼭 나에게 걸맞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던 박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간은 참 잔인했다. 모든 약속의 껍질을 벗겨내 버리니까.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다. 이번에는 변호사나 언론사가 아니었다. 낯선 개인 주소였다. 지우야, 만나고 싶다. 서명이 없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한편으로는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만남이 조만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나는 답장했다. 내일 오후 4시. 트란쿡 타워 거리의 그 오래된 카페에서. 그 카페는 한때 나와 그가 몇 시간씩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곳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정장도 익숙한 화려함도 없이 그저 구겨진 셔츠 차림에 초췌한 얼굴이었다. 여전히 이곳을 선택했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추억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이야기하기 편해서 온 거예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당신도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침묵할 줄 알았겠죠. 나는 예전처럼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다. 내가 틀렸어.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그 세 단어를 들었다. 하지만 안도감 대신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조정하고 싶어. 그가 말을 이었다. 내 몫의 재산을 더 늘려줄게. 제발 여기서 멈춰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요. 뭘 이해 못한다는 거야? 이건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은 내게서 노력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할 권리까지 빼앗아갔어요.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침묵했다.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 그럼 더 할 말 없네요. 나는 일어섰다. 이 만남은 여기서 끝이에요. 지우야. 그가 뒤에서 불렀다. 내가 무너지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봤다. 한 가지는 어쩌? 그게 뭔데? 나 자신을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밖은 어둑해졌고 가로등이 막 켜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하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들이 공로도용 인정 조건을 거부했어요. 나는 답장했다. 그럼 법정에서 보죠. 그녀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됐어요? 나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발코니를 내다봤다.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준비는 끝났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앞으로 법정 싸움은 길고 여론은 변덕스러우며 박민주는 분명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장 큰 두려움,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제 결과가 어떻든 나는 더 이상 불의 앞에 고개 숙이는 여자가 아니었다. 정식 재판은 가랑비가 내리는 아침으로 정해졌다. 요즘 서울은 예고 없이 비가 내리곤 했다. 큰 비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축축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법원 문 앞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옆에서 우산을 든 채 어깨를 살짝 떨었다. 괜찮아? 응. 거짓말이 아니었다. 걱정이 안 돼서가 아니라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이었다.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이상 모든 두려움은 무의미해졌다. 법정 안은 공기가 무거웠다. 박민주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카페에서 보였던 후회의 기색도 전혀 없었다. 옆에는 변호사들이 잔뜩 앉아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다. 마치 서류의 두께만으로 진실을 짓누를 수 있다는 듯이 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렸다. 하 변호사는 나의 요구 사항을 진술했다. 이혼, 혼인 기간 중 실제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사업 프로젝트에서의 공로 도용 행위 인정.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감정 없이 명확하고 논리 정연했다. 박민준 측 차례가 되자 변호사 한 명이 일어섰다. 목소리는 단조롭지만 날카로웠다. 저희 의뢰인은 강지우 씨가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프로젝트가 그녀 혼자서 수행했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 반응 없이 들었다. 변호사는 계속했다. 저희는 강지우 씨가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내부 정보에 접근한 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언론을 통해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이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메일 사본, 기획안 파일, 수정 이력을 제시했다. 큰 화면의 각 시점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내 이름이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 원저자로 반복해서 등장했다. 법정 안에서 몇몇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박민준을 쳐다봤다. 이 자료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일어섰다. 그 자료들은 그녀가 제 회사에서 일할 때 생성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회사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발언을 신청합니다. 나는 일어섰다. 자료가 회사 소유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울렸다. 하지만 저작권과 노동의 대가는 제 것입니다. 저는 그 권리를 박민준 씨 개인에게 양도한다는 어떤 계약에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재판은 점심때까지 이어졌다.
휴정 시간에 복도로 나왔을 때 온몸이 뻐근했다. 수진이가 물병을 건네주었다. 너 말 잘하더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다만 두려웠을 뿐이지. 수진이가 머뭇거렸다. 이제 안 무서워. 오후에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새로운 제안을 했다. 법정에서 즉시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 몫의 재산 비율을 높여주겠지만 여전히 공로 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유지했다. 하 변호사가 나를 돌아봤다. 결정은 당신에게 달렸어요. 나는 박민준을 쳐다봤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 안에는 피로감과 아주 희미한 애원의 빛이 담겨 있었지만 이내 빠르게 감춰졌다. 거절합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다. 저는 돈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저는 진실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재판은 판결 없이 끝났다. 판사는 증거를 더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알렸다. 법원을 나왔을 때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소셜미디어에는 재판에 대한 뉴스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중립적인 기사도, 내 편을 드는 듯한 기사도, 여전히 나를 비난하려는 기사도 있었다. 나는 읽지 않았다.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겠지만 최종 판결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머뭇거렸다. 누나 너무 고생이 많다. 나는 웃었다. 누나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지만 너를 위해서이기도 해. 만약 너 때문에 내가. 아니야. 나는 말을 끊었다. 누나가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동생은 그냥 누나가 물러서지 않을 이유가 되어준 거고 전화가 끊기고 나는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자동차 불빛이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회사에 처음 입사했던 날들, 내 기획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다. 무대 뒤에서 박민준이 빛나는 것을 보며 느꼈던 자부심도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성취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다른 사람의 침묵으로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뿐이었다. 자정 가까이 되어 하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판사가 상대방 측에 7일 이내에 추가 원본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나는 읽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박민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7일 동안 모든 과거를 다시 들춰내고 7일 동안 진실이 계속해서 파헤쳐질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그가 계속 발버둥 칠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진흙은 더 높이 튈 뿐이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이 잠들었다. 꿈도 악몽도 없는 그저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낸 사람의 잠이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울추는 기울기 시작했다. 7일간의 기다림은 한 달처럼 길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조급해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당황하는 쪽은 숨길 것이 더 많은 사람일 것이다. 나는 동네를 산책하고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여전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셋째 날 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대방 측에서 기한 연장을 신청했어요.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답하셨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점심,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지유야, 얘기 좀 해야겠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보다가 답장했다. 사적인 용무라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십시오. 3분 뒤 다른 메시지가 왔다.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말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저녁에 수진이가 들렀다. 그녀는 음식 봉지를 들고 와서 애써 밝은 척했지만 눈빛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예감이 들어? 응. 좋은 거, 나쁜 거, 그가 선택하기 나름이겠지.
수진이는 소파에 앉았다. 그거 알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했어. 너 보고 배짱 좋다고들 해. 배짱인지 무모함인지 경계는 얇지. 하지만 어쨌든 이제 나 혼자는 아니야. 나는 그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닷새째 날. 언론은 박민준의 회사가 임시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부사장 한 명을 경영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시장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주가는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전까지 그를 옹호하던 기사들은 이제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의심하는 논조로 바뀌었다. 그날 오후 하 변호사가 내게 파일을 보내왔다. 상대방 측에서 데이터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빈틈이 있어요.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빈틈이요? 가장 중요한 원본 파일들이 없어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들은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던 잠에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가 온다는 약속은 없었다. 나는 멈칫하고 문으로 다가가 현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봤다. 박민준이 서 있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오직 그 혼자였다. 어두운 셔츠, 헝클어진 머리, 훨씬 더 초췌해진 얼굴. 나는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오시면 안 돼요, 5분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고 했을 텐데요. 협박하러 온 거 아니야. 그는 작은 오피스텔 안을 들여다봤다. 그의 눈에 낯선 기색이 스쳤다. 진실을 말하러 왔어.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옆으로 비켜섰다. 5분이에요.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당신이 나를 과소평가했죠.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든 것이 내 통제하에 있는 것에 익숙했고, 그렇지 않게 되자 파괴를 선택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일부 데이터를 지웠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알아.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하지만 지우지 않으면 난 무너져. 그래도 무너질 거예요.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으니까. 나에겐 100억분이 있어요. 그는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가 똑딱거렸다. 부탁할게. 그 세 단어가 무거운 물체처럼 떨어졌다. 공개적으로 인정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그건 못해. 그럼 제 집에서 나가세요.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시간 다 됐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나가기 전 그는 돌아봤다. 네가 이겼어. 이길 생각으로 싸운 적 없어요. 문이 닫히고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잠시뿐 나는 다시 똑바로 섰다. 다음 날 아침 하 변호사가 일찍 전화를 걸었다. 법원에서 다음 기일을 소환했어요. 예비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한 정황을 발견했대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럼 끝났네요. 아직 아니에요. 또 뭐가 남았죠? 상대방 측에서 감형을 요청했어요. 공로 도용은 인정하지 않고 관리 부실 수준에서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했군요. 어떻게 답할 생각이에요? 원래 요구 조건을 유지합니다. 오후에 남동생이 들렀다. 그는 과일 봉지를 들고 와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누나, 살은 빠졌는데 더 생기 있어 보여.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가 자랑스러워. 그 단순한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재판 전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다. 서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나는 내일 중요한 판결이 있을 것을 알았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이미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섰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이번에는 잠이 더디게 왔지만 깊었다. 밖에서는 비가 지붕 위로 토독토독 떨어졌다. 내일이면 진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음 재판은 햇살이 따가운 아침에 열렸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았다. 마치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비달에 드러나려는 듯했다. 나는 아주 이상한 기분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번처럼 긴장되지도 초조하지도 않았다. 마치 할 말을 다 하고 할 일을 다 한 사람이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이랄까. 결과가 어떻든 더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박민주는 5분 늦게 도착했다. 그가 나타나자 법정 안이 살짝 술렁였다. 그가 여전히 익숙한 대표여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깨는 축 처졌고 눈은 피로했으며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더 무거워 보였다. 뒤따르는 변호사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전의 전투적인 기세는 없었다. 판사는 재판 시작을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먼저 데이터 감정 부서에 보고가 있었다. 화면에는 각종 도표와 비교표가 나타났다. 박민준 측이 제출한 데이터의 빈틈이 붉게 표시되었고 내가 제출한 사본과 대조되었다. 감정 결과 판사가 천천히 말했다. 기술적 오류가 아닌 의도적으로 데이터가 수정 및 삭제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법정 안에 공기가 짙어졌다. 옆에 있던 수진이가 내 손을 꽉 잡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텅 빈 듯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지난 긴 여정 동안 다 소화된 것 같았다. 박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목소리는 이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저희 의뢰인은 데이터 관리상의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지유 씨 개인의 공로를 가로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다. 저희는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들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적 이익과 개인적 명성을 얻은 사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박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여쭙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파트너사와의 어떤 보고서나 회의에서 강지우 씨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박민준이 일어섰다. 그 순간 나는 그가 훨씬 늙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없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지유 씨는요? 하 변호사가 물었다. 직원이었습니다. 몇몇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언을 신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는 고르게 울렸다. 하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직원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습니까? 언제부터 한 사람의 침묵이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이유가 되었습니까?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계속했다. 저는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누군가 저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침묵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거의 3시간의 공방 끝에 판사는 합의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모두가 일어섰다. 나는 복도로 나와 난간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비쳤다. 수진이가 속삭였다. 기분이 어때? 가벼워. 결과가 어떻든? 응. 약 40분 후 모두가 다시 법정으로 들어왔다. 판사는 예비 판결을 낭독했다. 법원은 강지우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심장이 살짝 세차게 뛰었다.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별도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혼인기간 중 실제 기여도에 따라 법규에 맞게 분할할 것입니다.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로도용 행위에 대해서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박민준 씨가 강지유 씨의 지적노동 생산물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정당한 저작자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내용을 사건 기록에 명시할 것을 명합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지는 기분이었다. 기쁨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제 이름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다. 재판은 질서정연하게 끝났다. 모두가 떠날 때 박민주는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네가 끝까지 갈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내몰기 전까지는. 그는 마치 뒤늦은 인정을 하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 밖에서는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진실에 귀 기울여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다. 그날 오후 나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밝았다. 누나, 이긴 거야. 아니, 나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지지 않게 된 거야. 저녁에 하 변호사가 그날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남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나는 오랫동안 홀로 앉아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더 이상 옳고 그름, 상실에 대한 고뇌의 질문이 없었다. 그저 드문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어떤 전쟁은 끝났을 때 환호성 대신 더 단단해지고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한 사람을 남긴다. 나는 이혼 후의 삶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부터 내딛는 모든 걸음은 온전히 나의 것이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닐 것이다. 한 장이 닫히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시는 마치 아무런 소리 없는 전쟁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갑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부드럽게 알려주는 것 같았다. 나는 몇 분간 가만히 누워 길가의 차 소리와 발코니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평온함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재산 감정 평가 측과 미팅이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급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집을 나섰다. 길을 걸으며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감정평가 사무실은 낡은 건물에 있었지만 화려하진 않아도 깔끔했다. 평가 담당자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말은 느릿했지만 눈빛은 공정했다. 그는 공동재산 목록을 제시했다. 박민준 명의의 고급 아파트, 자동차 2대, 회사 지분, 그리고 몇몇 금융투자 상품들. 한 줄 한 줄 읽힐 때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조각나는 듯했다. 분할 결과는 기여도와 법원 판결에 따를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 변호사가 나를 돌아봤다. 의견 있으세요? 저는 단 한 가지만 바랍니다. 나는 대답했다. 투명성이요. 평가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저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미팅은 점심때까지 이어졌다. 건물을 나설 때 피곤했지만 기진맥진하지는 않았다. 한때 공동의 성취로 여겨졌던 숫자와 재산을 직시해야 하는 피로감. 이제는 길었던 왜곡의 증거물일 뿐이었다. 오후에 한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강지유 씨 되십니까? 네, 저희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제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저희는 시끄러운 소문이 아니라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는 까만 화면을 쳐다봤다.
새로운 문이 열렸다. 요란하지도 과시하지도 않고 그저 필요한 순간에 그날 저녁 수진이가 찾아왔다. 그녀는 작은 전골 냄비를 들고 와 마치 내 대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축하 파티할까? 축하 파티는 아니고 나는 웃었다.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식사지. 식사 중에 수진이가 문득 물었다. 만약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알아. 그래서 더는 내 침묵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박민준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판결을 받아들인다. 딱 한 줄이었다. 나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대답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쪽의 침묵이 가장 좋은 답이 되기도 한다. 다음 날, 나는 약속대로 전략 컨설팅 회사에 갔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밝았다. 대표가 직접 나를 맞았고 시끄러웠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만 물었다. 나는 방어하지도 숨기지도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대답했다. 대화는 악수로 끝났다. 3개월간 시험적으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계단 아래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칭호나 누군가의 등 뒤가 아닌 독립적인 개인으로 평가받았다. 저녁에 남동생이 들렀다. 그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다. 누나 집에 녹색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는 화분을 받으며 웃었다. 고마워. 그는 오피스텔을 둘러보더니 나를 봤다. 누나, 이제 정말 괜찮아졌네. 천천히.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지는 건 과정이니까. 돌아가기 전 그는 뒤돌아서 덧붙였다. 만약 옛날의 누나가 일어서지 않았다면 난 아마 아직도 참고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는 복도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낡은 기획안들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였다. 한 줄 한 줄 나타나는 글자에는 더 이상 억울함의 냄새가 없었다. 오직 집중과 자신감만이 있었다. 나는 앞으로의 여정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알았다. 재판처럼 극적이지도 여론처럼 시끄럽지도 않겠지만 나를 계속 성장하게 만들 충분한 도전들이 잠들기 전 나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다. 더 이상 길 잃은 기분은 없었다. 그저 폭풍우를 막 지나온 사람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맑은 하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새로운 일은 나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리듬으로 이끌었다. 더 이상 형식적인 회의도 내가 누구 편에 서는지 살피는 눈초리도 없었다. 매일 아침 나는 빈 노트와 함께 사무실에 와서 글씨로 가득 찬 페이지를 들고 퇴근했다. 그 느낌은 아주 현실적이었고 내가 가졌던 어떤 직함보다도 더 진짜 같았다. 내게 처음 맡겨진 프로젝트는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가족 기업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필요로 했다. 나는 몇 시간씩 데이터와 씨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때로는 눈이 시큰거릴 정도로 피곤했지만 해결책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갈 때마다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대표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지우 씨,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내게는 하나의 이정표처럼 무거웠다. 돈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후 처음으로 관계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내 능력만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축하한다며 나를 끌고 나갔다. 그녀는 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시작을 하네. 시작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하는 거지. 내 방식으로. 수진이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의 내가 좋아. 전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는 사람 같았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정말 그랬다. 예전에 나는 항상 내가 방해가 될까봐, 말을 너무 많이 할까봐, 부족할까봐 두려워했다. 이제는 아니었다. 내가 더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나에게도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주말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셨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아주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살은 빠졌는데 얼굴은 더 환해졌네.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 그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도와줄 수 없는 일도 있지만 네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주름진 어머니의 손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어떤 믿음은 일단 받으면 평생의 버팀목이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 변호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재산 분할 서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유 씨 몫은 이체되었습니다. 나는 읽고 나서 서둘러 은행 앱을 열지 않았다. 그 돈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내가 통과해온 긴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작은 행사에서 우연히 박민준과 마주쳤다. 큰 설명회가 아니라 파트너사의 제품 출시 행사였다. 그는 방구석에 서 있었고 더 이상 인파의 중심이 아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증오도 원망도 없이 그저 한때 같은 길을 걷다 다른 방향으로 갈라선 두 사람일 뿐이었다. 수진이가 속삭였다. 기분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냥 과거의 일부일 뿐이야. 그 아무렇지도 않음이 내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일은 점점 안정되었다. 나는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일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한 어린 학생이 내게 물었다. 만약 제가 능력이 있는데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그 앳된 얼굴을 보며 7년 전의 나 자신을 떠올렸다. 먼저 스스로를 인정해야 해요. 그래도 공을 가로채면요? 그럼 그걸 지키는 법을 배워야죠. 침묵이 항상 겸손은 아니에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빛났다. 그 순간 나는 이 이야기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예전의 나보다 더 일찍 일어설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다. 어머니의 옥팔찌가 그 안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목에 꼈다. 익숙한 시원함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완전한 가정, 성공한 남편이 있어야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아니었다. 완전함이란 다른 사람의 삶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구부리지 않을 때 오는 것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원망하거나 하소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 언젠가 내가 얼마나 강했는지 잊어버린다면 다시 열어보고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삶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처지지 않고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다른 도전들이 있을 것을 알았다. 박민준이라는 이름도 깨진 결혼 생활의 모습도 아니겠지만 내 마음을 시험하기에 충분한 도전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나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내 가치를 정의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찾아왔다. 초여름의 비는 더 이상 나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씻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침에 발코니에 서서 난간에 맺힌 물방울을 보며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시간을 세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가 배신한 날, 재판 날, 이혼한 날 대신 프로젝트가 잘 풀린 날, 새 계약을 맺은 날,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더 잦아진 날들로 일은 점점 궤도에 올랐다. 내게 두 번째로 맡겨진 프로젝트는 훨씬 더 어려웠다. 파산 직전의 기업 전체 전략을 재구축하는 일이었다. 긴 회의, 격렬한 토론, 스크린을 붉게 물들인 숫자들은 많은 사람을 지치게 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어려운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이해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팀 전체가 10일씩 가까이 야근을 할 때 젊은 동료 한 명이 내게 조용히 물었다. 팀장님은 안 힘드세요? 당연히 힘들지. 나는 웃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힘든 거랑 어쩔 수 없이 힘든 건 달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진실된 무언가, 바로 선택할 권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월말에 회사에서 내부 간담회를 열었다. 큰 파티가 아닌 가벼운 식사 자리였다. 대표가 일어나 잔을 들고 모두에게, 특히 프로젝트를 벼랑 끝에서 구해낸 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무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박수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익숙한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안에는 몇 줄의 손편지가 있었다. 딸아, 엄마는 말을 잘 못한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렴. 네가 혼자 살기로 선택하든 새로운 가정을 꾸리든 엄마는 늘 널 자랑스러워한단다. 나는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침내 약해져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사람의 눈물이었다. 어느 날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신나 있었다. 누나, 내 가게 이제 안정됐어. 작은 분점을 하나 더 내려고. 준비는 됐고 누나한테 배웠지. 그가 웃었다. 무모하게 굴진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아. 나는 따라 웃었다. 그럼 누나는 안심이다. 삶이 항상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도시가 평소보다 조용한 밤이면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었다. 박민준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내 옛날 모습이 생각나서였다. 사랑만 충분히 주면, 충분히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모습.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때 자신이 알던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어느 저녁 수진이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이혼 후 경력을 다시 시작하는 중년 여성에 대한 영화였다. 주인공이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겐 아직 가치가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수진이가 내 손을 살짝 건드렸다. 너랑 되게 닮았다. 다르지? 나는 대답했다. 그녀에겐 각본이 있잖아. 나에겐 없었고 수진이가 웃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네 각본을 쓰고 있잖아. 그 말은 저녁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집에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고 뒤죽박죽인 기록들을 쳐다봤다. 내 이야기를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다. 누구를 폭로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장의 마침표를 찍고 나 자신의 글로 다른 장을 열기 위해서.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매일 밤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규칙적이지도 억지로 하지도 않았다. 어떤 날은 몇 줄, 어떤 날은 몇 페이지를 썼다. 침묵이 나를 구원했던 순간들과 침묵이 나를 해쳤던 순간들에 대해 썼다.
늦게 찾아왔지만 무의미하지 않았던 깨달음에 대해 썼다. 비 오는 오후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권과 노력의 인정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강연 요청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망설였다. 수진이는 듣자마자 책상을 탁 쳤다. 가야지. 왜 안 가? 내가 말을 잘못할까봐 무서워. 잘할 필요 없어. 그녀가 나를 쳐다봤다. 진실하면 돼. 결국 나는 수락했다. 강연은 작은 공간에서 열렸다. 무대 조명도 카메라도 없이 그저 귀 기울이는 얼굴들만 있었다. 내가 침묵을 선택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일어섰던 순간에 대해 말하자 누군가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여학생이 일어나 물었다. 만약 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이혼하실 건가요? 나는 몇 초간 생각했다.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저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강연은 조용히 끝났다. 누구도 오랫동안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내 이야기가 생각보다 더 멀리 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발 아래 도시의 불빛이 밝았고 비는 그쳐 있었다. 나는 행복이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행복은 더 이상 평가받고 버려지고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때 오는 것이었다. 나는 노트를 덮고 펜을 내려놓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났다. 남은 것은 살아가는 것이었다. 더 천천히, 더 분명하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정직하게. 또 다른 장이 곧 닫히고 마지막 장이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다.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갑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바닥에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누워 나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도 보이지 않는 불안이 심장을 짓누르지도 않았다. 그저 아침이었고 나는 살아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발코니 문을 열었다. 아래의 도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아주 작거나 아주 아프거나. 하지만 모두가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삶의 바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내 일은 이제 안정되었다. 안주하는 안정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는 안정감이었다. 프로젝트는 오고 갔고 성공한 것도 여러 번 수정해야 했던 것도 있었지만 더 이상 내 침묵을 대가로 존재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없었다. 나는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기본적인 가치가 존중받지 않을 때 회의장을 나서는 법을 배웠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오피스텔을 정리했다.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싶어서였다. 낡은 서류들, 다른 삶과 연결되었던 물건들, 몇 가지 낡은 기념품이 담긴 상자를 손에 들고 나는 그것을 열어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닫았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지도 않았다. 어떤 것들은 지울 필요 없이 그저 과거의 제자리에 놓아두면 되는 것이었다. 수진이가 와서 도와주었다. 그녀는 옷을 개면서 말했다. 너 정말 달라졌다. 어떻게 다른데? 예전에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진이는 나를 보며 웃었다. 듣기만 해도 부럽네. 그날 저녁, 나는 예전 강연에 참석했던 젊은 여성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팀장님, 저 예전 회사 그만뒀어요. 무섭지만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읽고 나서 아주 천천히 답장했다.
바로 강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돼요. 그 메시지는 나를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게 했다. 나는 내 이야기가 법정에서 혹은 새로운 계약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치 아주 조용히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한 달 후,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며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안타까워. 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뭐가요, 엄마? 네가 너무 많이 강해져야만 했다는 게.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저 강하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길게 이어진 자동차 행렬을 바라봤다. 모든 차에는 저마다의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고, 만약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자문하지도 않았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나는 내 선택의 대가를 이미 치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그동안 써온 이야기의 원고를 열었다. 각 장, 각 문단, 각 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많이 수정하지 않고 몇 개의 마침표와 몇 번의 쉼을 더했을 뿐이다. 어떤 이야기는 아름답게 꾸밀 필요 없이 그저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마지막 줄을 입력할 때 나는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신 뒤 이렇게 썼다. 이 이야기와 등장인물은 제가 직접 창작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내레이션은 AI 음성입니다. 글을 마치고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가벼워서였다.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짐을 막 내려놓은 사람처럼. 컴퓨터를 끄기 전에 나는 자문했다.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짐처럼 적어 내려갔다. 첫째, 한 사람의 가치는 선택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할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라. 둘째, 침묵이 항상 고상한 인내는 아니다. 어떤 침묵은 악을 키울 뿐이다. 셋째, 돈과 명예는 오랜 상처를 메울 수 없다. 오직 진실과 자존감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넷째,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누구든 어떤 나이에든 가질 자격이 있는 권리다. 다섯째, 행복은 완벽한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느낌이다. 나는 불을 끄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발코니에 나섰다. 바람은 시원했고 도시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는 내일도 여전히 걱정이 있고 피로가 있고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다.